근본도 없는 게 도장이나 빨리 찍어. 3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 저는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법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비가 너를 이제야 찾았다.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한 여자의 운명이 그날 법원 앞에서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토록 저를 짓밟던 자들이 제 발 앞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법원 앞 회색 보도블록 위로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이혼 확인서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3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어요. 뒤에서 구두 굽소리가 거칠게 따라붙더니 남편 정태준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야, 서지훈, 너 이제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 건데? 정태준이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신경 꺼. 이혼 도장 찍었으면 이제 남남이잖아. 저는 어깨를 빼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 그래, 남이지. 근데 내가 참 딱해서 물어보는 거다.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쥐뿔 가진 것도 없이 갈 데가 어딨어? 정태준이 담배를 입에 물며 라이터를 켰습니다. 바람에 불이 꺼지자 정태준은 짜증스럽게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쯧쯧, 부모가 있냐, 친척이 있냐? 이제 널 걷어준 나까지 없으니 너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다. 정태준이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는 걸 참으려고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아이고, 또 짠내나게 눈물 짜내시게. 내가 너 그 청승맞게 질질 짜는 꼴 때문에 오만 정이 다 떨어진 놈이야, 알아? 그만해, 정태준. 우리 이제 다 끝난 사이잖아. 끝나? 누구 맘대로 끝내. 내가 그동안 고한영 걷어다 먹여 살린 세월이 얼만데 이따위로 굴어. 정태준이 제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저는 가방을 주워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날 걷어다 산 게 아니야. 내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미련하게 견뎌준 거지. 저는 처음으로 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견뎌줘? 야, 이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정태준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두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법원 앞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에 정태준이 들었던 손을 멈췄습니다. 앞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신사는 저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쩐지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누구신데 저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이 아비가 우리 딸을 이제야 찾았어. 널 잃어버리고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떨고 있었어요. 정태준이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단단히 착각하셨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얘 고아예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요. 정태준이 노신사의 어깨를 툭 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 둘이 번개같이 정태준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아, 나, 이거 안 나? 당신들 뭐야? 정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눈빛이 칼날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내 이놈, 감히 내 놈이 천금 같은 내 딸에게, 내 귀한 핏줄에게 무슨 몹쓸 짓을 한 것이냐? 노신사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무릎을 간신히 버티며 노신사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손등에 떨어지는 따뜻한 눈물 한 방울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2살 겨울, 시립도서관 3층 자료실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잠깐 책을 빌리러 들렀던 참이었어요. 손에 너무 많은 책을 들고 있던 탓에 책 더미가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허둥지둥 책을 줍는데 누군가 옆에 무릎을 꿇고 같이 책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책이 많이 무거웠나 보네요. 가만 계세요. 제가 다 주워드릴게요. 정태준이 환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3살 많은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했는지 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고, 고맙습니다. 이 책, 저도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저기요,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할 시간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정태준은 만날 때마다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었어요. 1년쯤 지난 어느 봄날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서 정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 부모님 안 계시고 고아로 자란 거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눈곱만큼도 신경 안 써. 정말이야? 진짜로 상관없어?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평생 내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우리 엄마도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셔. 너처럼 착하고 예쁜 애가 어디 있냐면서 당장 며느리 삼자고 난리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10여 년간 쌓아둔 외로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따뜻한 단어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태준의 어머니 박순자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참한 며느라기. 부모도 없이 혼자 그 모진 고생을 다 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비뚤어진데 하나 없이 곱게 잘 컸을꼬? 내 맘이 다 짠하다 짠해. 박순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이만하면 차고 넘치지. 이제 이 시어미가 친엄마처럼 내 빈자리 꽉꽉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시집이나 와라, 응? 박순자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식당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조명 아래 비친 제 미소가 앞으로 다가올 3년의 지옥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화나기만 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원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린 정태준을 내려다보며 저는
그 시절의 제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제 어깨에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덮어주었어요. 코트에서 낯선, 그러나 어쩐지 익숙한 듯한 나무 향이 났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을 채 풀기도 전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제 발치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신혼여행이라고 늘어지게 자빠져 잘 줄 알았어. 일어나 당장. 박순자가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앞치마를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바로 준비할게요. 오늘부터 이 집 살림은 내가 다 한다. 알겠어. 빨래, 청소, 삼시세끼 다. 네, 어머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너 혼수도 변변히 못 해왔잖아. 그럼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박순자가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태주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태준아, 어머님이 좀. 왜? 우리 엄마가 뭐. 정태준이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 손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새벽약을 챙기고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시장을 보고 점심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정성껏 조린 갈치조림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박순자가 젓가락으로 갈치를 한 점 집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니? 어디 거지 밥상도 아니고. 박순자가 갈치조림 그릇을 통째로 들고 싱크대로 가더니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근본 없는 집에서 자란 게 티가 나. 음식에서 그런 게 다 묻어나는 거야. 박순자가 행주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아 쏟아진 갈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태주는 식탁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어요. 태준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정태준을 불렀습니다. 왜? 아니야. 도와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행주를 들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건 결혼 6개월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정태준이 통장과 카드를 모두 회수해 갔어요. 대신 박순자가 일주일에 한 번 현금으로 10만 원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시장 다 봐. 모자라면 내가 알아서 해. 박순자가 10,000원짜리 10장을 식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어머님, 식구가 4명인데 이걸로는. 뭐가 어쩌고 어째. 옛날엔 보리쌀 한 대박으로 10식구가 한 달을 살았어. 머리를 좀 굴려. 네, 어머님. 저는 10,000원짜리를 한 장 한 장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돈으로 일주일장을 보려면 콩나물국 한 그릇도 마음 놓고 끓일 수 없었어요. 저는 시장 끝자락에 있는 떨이 가게만 골라다녔습니다. 하루는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부엌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야, 약 먹었어. 정태준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약값이 없어서. 아? 약가? 그 푼돈도 없어. 정태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태준아, 나 진짜 너무 아파. 병원 한 번만. 우리 엄마 무릎 약값도 빠듯한데 너까지 약을 먹어.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자. 정태준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타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밤 11시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부엌으로 기어가
전기밥솥을 열었습니다. 저녁에 남은 식은 밥이 한 주먹쯤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밥을 그릇에 옮길 기운도 없어서 그냥 밥솥 앞에 서서 숟가락으로 퍼먹었습니다. 간장 한 종지에 찍어 먹는 찬밥이 어찌나 짠지 눈물 때문인지 간장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고아라서 그래. 저는 입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만이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주문이었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거든요. 결혼 1년이 지나자 저는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박순자가 아침마다 던지는 욕설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야, 며느리. 너 또 음식에 머리카락 빠뜨렸지. 박순자가 국그릇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다시 끓일게요. 됐어. 입맛 다 떨어졌어. 너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다가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 너는 제 손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새댁, 손이 왜 이래? 무슨 부엌대기야? 집안일을 좀 많이 해서요. 새댁 시어머니가 좀 그렇대. 동네의 새댁 흉을 그렇게 보고 다녀. 네. 부모가 없으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새댁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들은 게 있어서 옆집 아주머니가 안쓰럽다는 듯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부모가 없으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에 정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태준아, 오늘 일찍 왔네. 저녁 차려줄까? 됐어. 먹고 왔어. 정태준이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재킷에서 진한 장미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향수 냄새였어요. 태준아, 이 향수 냄새. 왜? 또 뭐? 아니, 이 향수 누구 거야? 아? 야, 너 진짜 피곤하게 한다. 거래처 여직원이 옆에 앉았던 거야. 뭘 그런 걸로 트집을 잡아. 정태준이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트집이 아니라 내가 너 일에서 정 떨어진다는 거야. 의심병 환자처럼 굴지 좀 마. 정태준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재킷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진주가 박힌 여자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손이 떨려서 진주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귀걸이를 발견한 다음 날 새벽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진주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준아, 이거. 저는 귀걸이를 정태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태준이 넥타이를 매다가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게 뭔데? 당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왔어. 아. 정태준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태연한 얼굴로 넥타이를 마저 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흘린 거 주워서 넣어놨겠지. 뭐 그런 걸로 아침부터 분위기 잡아. 태준아, 셔츠 깃에 립스틱도 묻어 있었어. 지난주에. 야, 서지윤. 정태준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어요. 내가 집구석에서 청승만 떠니까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의심하는 거야. 머리 좀 굴리고 살아. 청승이 아니라
내 와이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정태준이 양복 재킷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정태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오늘 손님 와. 점심 잘 차려놔. 손님. 누구? 아버지 회사 상무님 댁 따님. 엄마가 친하대.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진주 귀걸이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이상하게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난 1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순자가 미장원에서 막 머리를 만지고 들어와 거실을 종종 걸음으로 오갔어요. 왔니? 우리 유라. 박순자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얀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저번에 백화점에서 뵙고, 아이고, 우리 유라가 또 이렇게 예뻐졌네. 들어와, 들어와. 박순자가 유라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그제야 저를 발견했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며느리.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과일이나 깎아와. 네, 어머님.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사과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유라와 박순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태준 오빠는 언제 와요? 1시쯤 점심 먹으러 들른다고 했어. 오늘 일부러 시간 뺐대. 어머나, 정말이요. 유라가 까르륵 웃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태준 오빠. 그 호칭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1시쯤 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태준의 팔짱을 끼웠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유라가 정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정태준은 흘끔 부엌 쪽을 보더니 유라의 손을 살며시 다독였어요. 저는 사과를 담은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과일 드세요. 저는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사모님이세요. 유라가 정태준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박유라예요. 태준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우리 유라가 얼마나 참한지 몰라.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사람이 어찌나 싹싹한지. 박순자가 유라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유라가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집어들더니 절반쯤 깨물고 접시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과 좀 시큼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유라가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과일도 제대로 못 골라와서 어쩌니. 야, 다시 깎아와. 박순자가 저를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다시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새 사과를 손에 쥐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칼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멀고도 가깝게 귓전을 울렸어요. 유라가 돌아간 그날 저녁 저는 빈 그릇을 정리하며 정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그 박유라라는 사람. 왜? 정태준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엄마가 부른 거잖아. 당신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정태준이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사이긴. 회사 상무님 딸이라니까. 오빠라고 불렀잖아. 팔짱도 끼고. 아? 정태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박순자가 안방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어요.
야, 며느리. 너 지금 우리 태준이 의심하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유라가 우리 집에 한 번 왔다고 사람을 의심병 환자로 만들어. 박순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우리 태준이가 능력 있고 잘생겼으니까 여자들이 따르는 거지. 너 같으면 좋아하겠다. 그런 남자를. 어머님, 근본 없는 게 의처증까지. 어이구, 내가 못 살아. 박순자가 가슴을 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준이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아, 나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줘. 부탁이야. 저는 정태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정태준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솔직하게. 그래, 솔직하게 말해줄게. 정태준이 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너처럼 사람 발목이나 잡는 여자가 아니라. 태준아, 엄마가 왜 유라를 좋아하시는지 알아? 너랑 유라랑 비교가 되니까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봐. 약 좀 먹어. 정태준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음악이 어찌나 명랑하던지 그 소리가 오히려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20층 아래로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가족이 있겠죠. 따뜻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베란다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난간이 어찌나 차갑던지 그 차가움이 손목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제 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또렷하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진주 귀걸이가 살을 파고들 듯 박혀들었어요. 장맛비가 사흘째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옷 속까지 다 적셨지만 어쩐지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옥상 난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빗속에 흐릿하게 번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마치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떼면 끝나는 거지. 저는 입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짚고 한쪽 발을 살짝 들었어요. 그 순간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동이 길게 이어졌고 익숙한 멜로디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들이 부르던 노래의 한 소절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에 소망의 집 원장 수녀님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수녀님.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손등으로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잘 지냈어. 수녀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네, 수녀님. 잘 지내요. 너 지금 어디니? 목소리가 왜 그래? 비가 와서 그래요. 빗소리 때문에. 저는 애써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아, 들어보거라.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잘 들어야 한다. 네. 오늘 낮에 우리 보육원에 어떤 양반이 찾아왔어. 변호사라는데 아주 정중한 분이었다. 변호사요. 저는 빗물에 젖은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30년 전쯤 우리 보육원 앞에 갓난아이 하나가 놓였던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 베네 저고리에 새겨진 이니셜이 히읗이으지응이었다고. 히읗이으지응. 내 베네 저고리에 새겨져 있던 그 글자 말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옥상 바닥에 고인 빗물이 무릎까지 적셨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기 오른쪽 어깨에 콩알만 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 별 모양처럼 생긴 점. 수녀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더듬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별 모양이라며 친구들이 놀리던 그 점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훈아, 혹시 모르니 한번 만나보자. 응, 만날게요. 만날게요, 수녀님. 저는 옥상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빗물이 입속으로 들어와 짠맛이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든 걸 끝내려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옷장을 뒤졌습니다. 결혼할 때 보육원에서 챙겨 보내준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낡은 베넷 저고리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베넷 저고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어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옷섭 안쪽에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히읗이읒 세 글자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어요.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제 진짜 이름일지도 모를 그 세 글자였습니다. 박순자가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베넷 저고리를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겼어요. 대리인을 만나기로 한 곳은 시내 변두리의 작은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깨끗한 옷이라고 해봐야 결혼 전에 사둔 낡은 니트 한 벌이 전부였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숍 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지훈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앉으시지요. 김재호라고 합니다. 김재호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호가 작은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저를 왜 찾으셨어요? 제가 모시는 회장님께서 30년 전 잃어버린 따님을 찾고 계십니다. 30년 전이요. 네. 강원도 산골에서 사모님과 갓난 따님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산사태가 났는데 사모님의 시신은 찾으셨지만 따님은 끝내 찾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양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김재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을 그 일로 가슴에 한을 품고 사셨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내셔서 전국 보육원을 차근차근 알아보던 중에 제가 있는 보육원으로 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베넷 저고리의 이니셜과 어깨의 별 모양점 그리고 발견 시기까지 일치하는 분이 아가씨뿐이었습니다. 아가씨.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디서도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분 따님이 정말 맞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입안 점막에서 면봉으로 살짝 묻혀가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할게요. 지금 바로 할게요. 네. 그럼 잠시만요. 김재호가 가방에서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리고 면봉을 받았어요. 면봉이 입안을 살짝 훑고 지나가는데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모릅니다. 검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김재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따로 챙겨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아가씨께서 곤란한 일이 있으시면 쓰시라고.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한 무게가 손에 묵직하게 전해졌어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가방 가장 안쪽에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비스듬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박순자의 시중을 들고 정태준의 폭언을 듣고 부엌 바닥에서 찬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순자가 그릇을 던지며 욕을 해도 저는 속으로 가만히 셈을 했습니다. 오늘이 검사한 지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하루하루를 손꼽으며 견뎠어요. 어느 날 저녁 빨래를 개키다가 저는 거울 앞에 잠시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10년은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눈밑은 거무스름하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제 뺨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누구의 딸일지도 모른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저 자신을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버려진 사람이라고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 평생 그리움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거울 속 그 여자가 가엾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빨래 더미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그동안 흘렸던 어떤 눈물과도 달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김재호가 건넨 봉투에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손으로 번 돈이 아니니까요. 저는 옷장 깊숙이 박혀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결혼하기 직전에 따두었던 제과제빵 자격증이 노란 봉투 안에 곱게 들어 있었어요. 저는 자격증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박순자가 시장에 나간 틈을 타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골목 모퉁이 작은 빵집 유리창에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보조 구함, 성실한 분 환영. 저는 한참을 그 종이 앞에 서 있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50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오전 보조 구하신다고. 아이고, 그래요. 들어와 앉아요. 사장님 이성희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격증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자격증도 있고 빵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청소도 잘하고 일찍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기소개를 쏟아냈습니다. 이성희가 자격증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가만히 살폈어요. 세댁, 손 좀 봐도 돼요. 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성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네. 고생 많이 했구나. 별로요. 내일 새벽 5시 반까지 와요. 한 달 해보고 서로 맞으면 계속하는 걸로. 정말이요. 정말이지. 그럼 거짓말로 사람을 채용하나? 이성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빵집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빗물 머금은 흙냄새조차 향기로웠어요. 새벽 5시 반에 빵집에 도착하면 이성희가 이미 반죽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은 뒤 곧장 일을 시작했어요. 세댁, 이 식빵 반죽 한번 쳐봐. 이성희가 반죽 덩어리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손바닥으로 반죽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성희가 옆에서 흘끔거리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이 새댁 손이 야무지네.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학원에서 잠깐 배운 솜씨가 아닌데. 손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 이성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이면 단골 손님들이 들이닥쳤어요. 사장님, 오늘 단팥빵 나왔어요.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나왔지요, 어머님. 오늘은 우리 새댁이 만들었어요. 이성희가 저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새댁이 만들었어. 어디 한번 먹어봐야겠네. 할머니가 단팥빵 2개를 사들고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할머니가 다시 빵집 문을 열었어요. 새댁. 네, 어머님. 어제 그 단팥빵 말이야. 우리 영감이 평생 단팥빵 안 먹던 사람인데 그걸 2개나 먹었어.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오늘도 5개 싸줘. 우리 영감 갖다 줄 거야. 저는 단팥빵 5개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포장지 끝을 손으로 매만져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빵 봉투를 받아들고 나가시면서 한마디를 보태셨어요. 새댁, 얼굴이 밝아서 보기 좋네. 그렇게 웃고 살아.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는 빵집 문 앞까지 따라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첫 일주일치 일당을 손에 쥐었어요. 5만 원짜리 2장과 1만 원짜리 몇 장이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옷가게 앞에 두툼한 회색 코트가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만 9천 원. 옷가게 주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세요. 저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보는 제 옷이었어요. 새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의 여자가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어색하던지 저는 한참을 거울만 바라봤어요. 빵집에 출근한 지 1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성희가 아침부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새댁. 우리 빵집이 인터넷에 올라왔대. 이성희가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이요. 동네 어떤 아가씨가 우리 빵집 사진 찍어 올렸는데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어. 단팥빵이 일품이라고. 정말이요. 새댁 덕분이야. 손님이 평소에 2배는 와. 이성희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점심때쯤 손님 발길이 잠시 끊겼을 때 이성희가 저를 카운터 옆으로 불렀어요. 새댁,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사장님. 우리 가게 매니저 해줘. 월급도 올려주고 일도 좀 나눠 가지자. 매니저요. 제가요. 새댁밖에 없어. 사람이 성실하고 손님들이 다 좋아하고.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할게요. 잘해볼게요, 사장님. 잘됐다. 우리 새댁. 이성희가 2 팔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눈물이 나는 걸 꾹 참았어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오니 정태준이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정태준이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장 보러 가서 뭘 그렇게 오래 있어? 줄이 길어서.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태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뭘 알아챘을까? 혹시 화를 낼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가만히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빵집에서 만들었던 크림빵 반죽이 떠올랐어요. 밀가루를 손으로 만질 때의 그 부드러운 감촉,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를 때의 그 달콤한 냄새, 손님들이 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을 때의 그 표정. 야, 저녁 언제 줘? 정태준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곧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일당, 다음 주 일당, 한 달 월급, 3달이 모이면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이 될 거야. 저는 물을 썰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요. 부엌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 식탁에 올리는데 정태준이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흘끔 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어요. 손이 왜 그렇게 갈라졌어? 어디서 험한 일이라도 한 거야. 저는 손을 얼른 앞치마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빵집 열쇠가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매니저가 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단팥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팥은 한 번 끓이고 물을 꼭 따라 버려야 해요. 그래야 떫은 맛이 안 나요. 네, 매니저님. 20대 초반의 새 직원이 공책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라는 호칭이 어찌나 듣기 좋던지 저는 속으로 가만히 웃었어요. 오전 10시쯤 빵집 유리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습니다. 정태준이 들이닥쳤어요. 서지훈,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태준이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 2명이 깜짝 놀라 빵 봉투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태준아, 여기 가게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게는 무슨 가게? 남편 몰래 밖에서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정태준이 진열대 위에 빵 바구니를 손등으로 쳐 떨어뜨렸어요. 빵들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이성희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손님들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세댁,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장님, 죄송해요. 저는 정태준의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정태준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통장 내역 봤어? 매달 150씩 들어오던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당신이 내 통장을 어떻게 해? 내 도장이랑 신분증이 다 집에 있는데 그깟 통장 떼는 게 어렵겠냐? 정태준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지난주에 통장이 안 보였던 게 정태준 짓이었다는 걸. 태준아, 제발 부탁이야.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보면 어때? 다들 알아야지. 남편 몰래 돈 빼돌리는 못된 마누라가 여기 있다고. 정태준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성희가 정태준의 앞을 막아섰어요. 이봐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세댁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세댁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거든요. 정태준이 이성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성희가 휘청거리며 진열대에 부딪혔어요. 사장님, 저는 이성희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정태준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집에 가 당장. 이거 나. 저는 머리를 흔들며 버텼습니다. 정태준이 저를 잡은 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가게 앞 인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태준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저를 바닥에 밀쳤어요. 이런 거 한번 본 사람들은 알아두세요. 이 여자 밖에서 남자 만난다고 들락날락하는 여자예요. 정태준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정태준이 발끝으로 제 가방을 툭 차고는 안에 있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정태준이 통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어요. 빵집을 그만두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흘끔거리고 수군거렸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봉투에 물을 담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댁, 요새 동네에 새댁 얘기가 돌던데. 무슨 얘기요? 새댁이 빵집에서 돈 벌어다가 외간 남자한테 갖다 줬다고. 그래서 남편이 가게로 찾아와서 끌고 갔다고. 누가 그래요? 새댁 시어머니가 미장원에서 그랬다대. 입에 거품을 물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거스름 돈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박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박순자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제가 외간 남자랑 어쩌고 한다는 소문이요. 아. 박순자가 그제야 고개를 돌리더니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 아니냐? 멀쩡한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 그게 다 그런 거지.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짓이잖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미장원에서 그러셨다면서요. 내가 뭘 그래. 사람들이 묻길래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박순자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어머님, 왜 억울해? 억울하면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든가. 친정이 있어야 가지. 박순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저는 박순자의 그 웃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마주했던 그 웃음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박순자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었고 입꼬리 옆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내 짐이야. 다 쌌어. 정태준이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던졌습니다. 태준아, 내일 아침에 법원 가서 협의이혼 접수해. 군말 말고. 정태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에 던졌어요. 이혼. 그래, 이혼. 너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정태준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당신 진짜야. 진짜고 말고. 유라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결혼 날짜도 잡혔어?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내 통장은 어떻게 했어? 통장? 아, 그거. 정태준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백화점 매장 앞에서 큼지막한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유라 생일 선물. 내 돈으로 샀어. 고맙다고 전해달래. 어떻게?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야.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정태준이 휴대전화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저는 식탁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태준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정태준의 무릎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또 청승이야?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가 아니야. 며칠만 시간을 줘.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갈 데가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든가. 고아원으로 다시 들어가든가. 정태준이 제 어깨를 발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엎어졌어요. 박순자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찍을게. 도장 찍을게. 저는 서류 봉투를 손에 꼭 쥐었어요. 정태준이 그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내일 아침 9시 법원 앞에서 보자. 정태준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던져진 가방을 끌어다 옆에 놓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어보니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3년의 결혼 생활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옆에 다리를 모으고 앉았어요.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박순자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제 머리 위에 소금을 한 줌 뿌렸어요. 부정탄다. 부정타. 박순자가 손바닥을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에 떨어진 소금을 손으로 천천히 털어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 가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쪽잠을 잤지만 잠이 든 시간보다 천장을 바라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가방 옆에 둔 휴대전화가 새벽 6시쯤 진동했어요. 화면에 김재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꼭 쥐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씨, 김재호입니다.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김재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아가씨.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댁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태준이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야, 이 새벽에. 아무도 아니야. 저는 얼른 휴대전화를 등 뒤로 감추었어요. 정태준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놔. 태준아, 잠깐만. 정태준이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야, 이 새끼. 정태준이 통화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김재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이런 미친. 너 진짜 밖에서 남자 만나고 다닌 거야. 정태준이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휴대전화를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태준아, 그거 그런 전화 아니야. 제발. 닥쳐. 이혼 도장 찍기 직전까지 사람을 우습게 만드네. 정태준이 외투를 걸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법원 가자. 당장. 정태준이 제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어요. 저는 부서진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끌려나갔습니다. 박순자가 안방에서 나오며 한마디 던졌어요. 잘 가라, 며느리. 다시는 이 집 발도 들이지 마. 박순자가 등 뒤에서 또 소금을 뿌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법원 건물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회색 대리석 바닥에 신발 굽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저와 정태준은 협의이혼 접수 창구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태준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김재호의 전화가 다시 걸려올까봐 저는 부서진 휴대전화의 액정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정태준 씨,
서지훈 씨, 들어오세요. 직원이 우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판사복을 입은 중년의 여자 판사가 책상 너머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두 분 협의이혼 의사 분명하신가요?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정태준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서지훈 씨는요? 판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떼지 못했어요. 손바닥 안에서 부서진 휴대전화 모서리가 살을 찔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판사가 우리 앞에 도장 찍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태준이 먼저 인주의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서지훈 씨, 여기에. 판사가 제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도장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정태준이 옆에서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빨리 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도장을 인주에 찍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3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두 분 앞으로 각자 좋은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의자 모서리를 잡고 일어서야 했어요. 정태준은 이미 방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정태준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거대한 유리문이 보이고 그 너머로 회색 하늘과 법원 앞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법원 정문 계단을 내려서는데 정태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따라 멈춰섰습니다. 야, 서지훈. 정태준이 뒤돌아 저를 마주봤어요. 왜? 이제 진짜 끝이다. 어디로 갈 거야? 몰라. 고아는 고아답게 살아. 분수에 안 맞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정태준이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태준의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처음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의 그 미소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태준이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계단 한 칸 아래로 내려섰어요. 고아 주제에 길바닥에서 잘 굶어 죽어보든가. 정태준이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법원 앞마당으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를 선두로 고급 세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타이어 마찰음이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앞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차 주변을 둘러쌌어요. 가운데 차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신사가 저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그 자리에 떨어뜨렸어요. 지훈아.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새벽에 김재호와 통화하던 그 목소리, 그 떨림이 노신사의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부서진 휴대전화 속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99.9%. 세 자리 숫자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계단 위로 올라왔어요.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부축했지만 노신사는 손을 내저으며 혼자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딸, 내 귀한 딸. 아비가 너를 이제야 찾았다. 노신사가 떨리는 두 손으로 제 뺨을 감쌌어요. 거친 손바닥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태준이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얘는 고아예요, 고아. 정태준이 노신사의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 둘이 번개같이 정태준의 양팔을 비틀어 잡았어요. 아,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정태준이 발버둥 쳤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태준을 바라봤어요. 조금 전까지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눈빛이 칼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3년 동안 짓밟은 그놈이냐? 노신사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님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노신사가 손가락으로 정태준을 가리켰어요. 꿀려라. 경호원들이 정태준을 법원 앞마당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정태준의 양복 바지에 흙먼지가 묻었어요. 정태준이 두리번거리며 도와줄 사람을 찾았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휴대전화를 들고 그 광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신사의 어깨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손이 차가운 바닥을 짚고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듯 시원해지는 그 느낌을 저는 그때 태어나 처음 느꼈어요. 노신사가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코트에서 낯선 그러나 어쩐지 익숙한 듯한 나무 향이 났어요. 어릴 적 보육원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노신사의 품에 천천히 안겼어요. 진성그룹 본가의 응접실은 어찌나 넓던지 제 발걸음 소리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깔린 두꺼운 양탄자를 밟으며 저는 노신사를 따라 걸었어요. 노신사, 아니 제 아버지 한태식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아니 진아라고 불러도 되겠니? 한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아요. 내 어미가 너를 한진아라고 이름 지었단다. 참 진자해, 사랑하자. 한진아.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가만히 굴려봤습니다.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그러나 저를 위해 누군가 평생 간직해온 이름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한태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 아비다. 그렇게 한 번만 더 불러다오. 아버지. 저는 한태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흘이 지나 신문 일면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한태식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30년 만에 잃어버린 외동딸을 찾았다고 발표했거든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함께 진성그룹 후계자라는 자막이 흘렀어요. 저는 본가의 서재 창가에 서서 그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식이 옆에 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많이 떨리지. 네, 아버지. 이제 떨지 마라. 아비가 곁에 있다. 한태식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정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제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 이제야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비서실장 김재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재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전 남편 정태준 씨가 다니던 회사가 사실은 저희 진성그룹의 협력업체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어제부로 정태준 씨는 권고사직 처리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김재호의 말을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태준 씨가 아가씨 명의로 사채를 받아둔 게 발견됐습니다. 그 빚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집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까지요. 네. 어제 채권자가 집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태준의 그 잘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라와 함께 사진을 찍던 그 손이, 제 통장을 빼앗던 그 손이 떠올랐어요. 유라라는 분은요. 박유라 씨는 정태준 씨가 무직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결혼 약속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요. 김재호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그리고 아가씨께서 그동안 시댁에서 당하신 일들, 빵집에서의 폭행, 사채명의 도용까지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 같았으면 입에 올리지도 못했을 결정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태준 씨와 박순자 씨가 그룹 본사 로비에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매일 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만날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끝내야지요. 김재호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는데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어깨를 쫙 편 그 여자가 한 달 전 부엌 바닥에서 찬밥을 먹던 그 여자라고 누가 믿겠어요. 진성그룹 본사 로비는 천장이 까마득히 높았습니다. 대리석 기둥 사이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로비 한쪽 의자에 정태준과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준은 양복이 후줄근했고 박순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손수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임원들 10여 명을 양옆에 거느리고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자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우리 며느라기. 박순자가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 박순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세요.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라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거 다 갚을게. 박순자가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박순자의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다. 우리 며느라기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박순자가 두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지훈아. 정태준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정태준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때렸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정태준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는 다 잊었어.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정태준이 제 발 앞으로 기어왔어요. 경호원이 정태준의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태준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정태준의 머리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처음 도서관에서 책을 주워주던 그 머리였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든지 물어봐. 내가 빵집에서 일할 때 손님들 앞에서 내 머리채 잡은 거 기억나? 그건 내가 잠깐 화가 나서 내 통장 빼앗아서 유라 가방 사줬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빌었던 거 기억나? 지훈아, 그건 어머님이 갈치조림 싱크대에 쏟으면서 근본 없는 맛이라고 그러셨을 때 옆에서 휴대전화만 보던 거 기억나?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끊어 말했어요. 정태준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흐느꼈어요. 며느라기,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죽일년이다. 한 번만 살려다오. 박순자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는 박순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저 그동안 어머님 부엌에서 찬밥 써서 먹은 적이 몇 번인지 아세요? 지훈아, 몇 번인지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거든요. 저는 박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순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식모였지요. 아이고 며느라기. 이제 와서 애원해도 이미 늦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원들이 정태준과 박순자의 양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정태준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지훈아, 한진아, 제발 한 번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임원들이 양옆에서 저를 호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 유리문 너머로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태식과 함께 본가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살짝 들어올렸어요. 진아야. 한태식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그룹 산하에 복지재단이 하나 있다.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을 한다. 네. 내가 그 재단을 맡아보지 않겠니? 보육원 아이들 장학금이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며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일들 말이다. 저는 한태식을 올려다봤어요. 한태식의 흰머리 사이로 노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잘할 게다. 내 어미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하니까. 한태식이 제 손등을 토닥였어요. 저는 한태식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원 한쪽에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어릴 적 보육원 마당에 있던 그 나무와 꼭 닮은 나무였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옥상 난간을 짚지 않아도 되는 손바닥이 부드러운 바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 차가운 계단에 버려졌던 갓난아기가 30년 만에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아라는 꼬리표 하나로 식모처럼 부려지고 노예처럼 짓밟히던 한 여자의 삶이 그렇게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찬밥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에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남편의 발길질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아버지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매일 아침이 눈부십니다. 그토록 저를 짓밟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쌓아 올린 죄의 무게에 깔려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하지요. 남의 눈에서 눈물을 뽑은 사람의 눈에서는 반드시 피눈물이 흐르고 묵묵히 견뎌낸 사람의 손에는 결국 따뜻한 햇살이 쥐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모진 말과 시선에 무너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견뎌주세요. 당신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